당시에 유럽의 2,400만에 해당하는 유럽 인구가 죽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지금 인력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당시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크게 늘어납니다. 네, 사스 사태 때는 우리 한국에는 사스 사태가 번지지 않았어요. 한국인은 김치를 먹기 때문에 사스에 안 걸린 거야. 이렇게 추론을 했었어요, 실제로.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제 전망편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도 그런 네. 걸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같은 코로나 사태는 이전의 역병들이 돌았을 때를 네. 좀 보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뭘 준비하거나 네.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14세기의 패스트가 그 흑사병이죠. 네, 맞습니다. 흑사병 때는 인구가 어느 정도로 그때 고통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블딥 시나리오를 쓰려면 네. 과거의 팬데믹들을 봐야 될 거예요. 봐야죠.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이런 어떤 변화에 직면할 일이 있겠구나 그렇죠.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패스트와 사스와 메르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사스와 메르스는 팬데믹까지는 안 온 겁니다. 안 온 거지만 네. 근래 우리 역사상 사스와 메르스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경제적 파급 영향을 비춰보기 위한 좋은 툴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도 리뷰를 한 거죠. 네. 대표적인 네. 팬데믹 흑사병을 한번 리뷰하고 사스와 메르스를 리뷰한 거예요. 좋습니다. 특히 흑사병을 좀 한번 말씀 나눠보면 굉장히 재밌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14세기 중세 유럽이죠. 당시에 유럽의 2,400만에 해당하는 유럽 인구가 죽었습니다. 2,400만이 전체 인구가 아니라 죽었다고요? 2,400만 명. 북한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3, 4천만 안 되네? 2,500만 정도 돼요. 소위 북한 인구에 준하는 인구가 흑사병으로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여러 문헌들을 제가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책을 쓰기 위해서. 근데 워낙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죽은 그 인구의 규모를 추산한 그 문헌들이 다 정보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레퍼한 그 기준이 2,400만이고 보통의 다른 문헌보다 더 소극적으로 잡았어요, 솔직히. 그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문헌에 있습니다. 영문들을 제가 열심히 읽어봤는데 네. 신랄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길거리에서 그 유럽 인구가 막 죽어난 건데 장례를 치르거나 네. 저 무덤에 이렇게 안착하는 네. 이런 과정을 가져가기가 어려울 만큼 너무 많이 죽었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죽어났다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네. 제가 깜짝 놀라면서 그 정도로 심했구나 라고 했는데 그때 말 그대로 이 거대한 글로벌한 네. 이벤트가 펼쳐졌으니까 네. 당연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들이 있었겠죠. 사회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언어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변화가 바로 그때는 교신주의였어요. 교회의 권위, 네. 그 교회의 어떤 신앙 중심, 아. 이런 문화, 캐톨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문화 이런 거죠. 당시 성직자들이 굉장히 고귀한 권력을 차지했고 그들을 중심으로 귀족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농노들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었겠죠. 네.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고. 나는 흑사병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직자들이, 많은 귀족들이 다 죽었어요. 물론 농노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때 흑사병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변화했던 그 사회적인 변화가 교신주의가 급락하고 인본주의가 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소위 과거에는 이제 종교적인 신앙 중심의 그림 같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네. 중세 유럽에 그 이후로 이제 사람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림 속에서도. 사람이 중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묻어나온 거예요. 사람의 일상을 담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다. 그러면 봉건주의가 또 없어지고 자본주의가 등장한다든가 이런 거대한 변화들이 있었는데 경제적 변화를 꼭 주목하고 싶어요. 어떻게 변하는데? 역시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인구가 수직으로 주니까 당연히 뭐가 부족해져요?
노동력이 부족해지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병목 현상,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노동력이 줄고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고 일해봐야 죽으니까 지금 인력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당시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제가 참조한 게 영국의 카펜터스, 목공들의 인건비를 좀 계산해 놓은 그 문헌을 참조를 해봤는데 네.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를 강조하냐면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것이 마치 그 문화의 혁명을 만들었듯이 네. 흑사병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취약계층, 농노들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시켜준 계기가 됐다. 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역시 어떤 이런 거대한 변화는 구조적인 어떤 경제적 변화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변화, 바이러스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감역 체계를 크게 보완하는 감역 전문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공공기관의 설치라든가 뭐 질병관리본부를 본부 수준이 아니라 장관급 레벨로 그 부처를 혁신적으로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적, 제도적 혹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네.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워낙 의료 시스템이 그때 비교할 수 없게끔 발달했으니까 이 정도인 거지. 네, 만약에 그 당시랑 비슷한 여건이라면 네, 사실은 더 많이 그렇죠. 그럴 수 일단은 왜 죽는지 모르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아픈지도 모르고 아팠으니까 그것을 이제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냥 제가 하도 오래된 얘기니까 그냥 유추컨대 이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는 공간에 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섬이라든가 도서상가 이런 분들이 늦게까지 살아남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결국은 귀족들은 많이 죽고 소위 이제 농노들은 더 살아있을 수 있을 가능성도 생기는 거예요. 아무래도 도심에 이제 기족들이 네, 있으니까. 그러겠죠. 자, 그럼 2003년 좀 사스로 와볼까요? 네네. 사스 때는 좀 어땠나? 네, 사스 사태 때는 우리 한국에는 사스 사태가 번지지 않았어요. 3명 정도의 감염자가 있었다고는 했는데 그게 사망자로는 연결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베스트 이그젬플로 이렇게 주목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는 많이 죽었고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과의 어떤 네. 밸류 체인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연결고리 차원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다만 그때 200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제일 수출 대상국 2000년 기준으로 1등이 미국입니다. 2등이 일본이에요. 3등이 중국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중국이 그냥 1등이고요. 미국이 2등. 일본은 많이 밀려났어요. 5등. 그러니까 3등이 베트남, 4등이 홍콩이에요. 네.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순위로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이 중국이 그렇게 중요한 비중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막강한 비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스탠스를 보면 중국은 2003년 사스 사태 때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 정도, 4%대였어요. 지금은 16.9%. 중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엄청 크게 늘었어요. 커졌네요.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여행재 지출의 비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고요, 지금. 그만큼 중국의 경기 침체는 세계 경제에 이어지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네. 그때는 사스 사태 때로 이런 충격이 있었는데 그 충격의 정도가 더 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결국 사스 사태를 통해서 경로를 추적할 수는 있고 다만 그 경로가 도로가 확장되는 느낌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좀 합리적인 추론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경로를 봤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수출액을 보면 우리나라가 월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자릿수로 늘어났었어요. 아, 그때는요? 예. 28%, 25%. 왜 늘어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고도의 성장을 했었어요. 2003년 당시에. 우리나라 성장률의 레벨도 높았고 특히 수출 중심으로 성장했으니까. 아, 사스를 영향 전혀 안 받은 건가요? 사스 전에. 아, 사스 전에? 사스 전에 그렇게 높은 수출액을 유지하다가 네.
사스 사태가 터진 그 월에 3.5% 수준, 그 정도로 크게 급락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3.5% 수출액 증가율은 높은 건데 네. 그때로 치면 굉장히 낮았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나라의 수출에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만 이제 사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비합리적 추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인만의 독특한 특징, 식문화에서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김치죠. 김치, 예, 그죠? 괜히 그 추론을 어떻게 했냐면 한국인은 김치를 먹기 때문에 사스에 안 걸린 거야. 이렇게 추론을 했었어요, 실제로. 납득이 안 가시죠? 2003년에서 가능할 2003년에. 2003년이니까 뭐.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게 합리적이진 아니든. 네네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네. 김치를 수입하는 김치 무역의 적자국이겠죠. 네. 김치 많이 먹으니까. 김치를 많이 먹으니까라기보다는 김치를 생산하는 단가도 경쟁력이 없고 노동집약적이니까. 네. 배추를 생산하는 경쟁력도 낮겠죠. 네. 배추 생산과 김치를 제조하는 이런 밸류 체인이 굳이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던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김치 무역에 있어서는 계속 적자를 유지하다가 2003년에만 플러스로 전환되는데 플러스로 몇 퍼센트냐면 정말 기이한 숫자입니다. 350%. 김치가 그렇게 수출이 돼요. 그때 역으로. 계속 적자다가 그런 경제적인 영향도 있었죠. 당연히 사스 사태가 전개가 되면 양국 간에 교역도 줄지만 네네. 관광객도 줄겠죠. 그렇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도 줄겠죠. 자, 이런 것들이 주요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